2007년 3월 20일 타치아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발의 외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타치아는 그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가 영어로 인사하려 했었죠. 하지만 그 여성은 타치아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했고 인사하러 오는 타치아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출신인 린제이 호커로 1년 전 대학을 졸업했었죠. 석사 과정을 더 밟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영국에서 홀로 도쿄로 건너와 영어 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린제이는 외국인 강사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온 두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3월 20일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그 술집에 간 것이었죠. 그러나 타치아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에게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28살의 타치아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지역 공립병원 외과 과장이었으며 어머니는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문 출신인 그의 부모님은 타치아와 그의 누나에게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타치아가 16살이었을 때 그의 누나는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때 타치아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죠. 18살이 된 타치아는 의대 입시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4년 동안 재수하게 됩니다. 22살이 된 타치아는 의대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치바대 원예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2005년 3월 대학을 졸업한 타치아는 취업하지 않고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때로는 그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에 빠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세계 일주를 꿈꾸기도 했었죠.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매달 부모님에게 10만 엔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린제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이때 타치아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린제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역에서 내려 자신의 기숙사로 향했고 여전히 타치아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린제이가 마지막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할 때 가로등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고 뒤를 돌아보니 술집에서 마주친 타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린제이는 뭐 하는 거예요? 라며 영어로 말했고 이때 타치아는 서툰 영어로 당신은 영어 강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라며 린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타치아는 미소를 지었고 학교 로고와 이름이 적힌 린제이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반년 뒤에 유학 갈 예정이라 영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린제이는 이때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기숙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타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어때요? 제 동료들이 있으니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렇게 타치아는 린제이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린제이는 먼저 타치아에게 룸메이트들을 소개한 후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타치아는 린제이를 미행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사과했고 자신은 일러스트레이터이며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타치아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린제이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치아는 초상화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타치아의 이런 노력 덕분에 린제이는 결국 경계심을 풀고 말았죠. 이틀 후인 3월 22일, 린제이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타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수업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3월 25일 오전 9시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수업은 두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인 해리포터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50분의 수업이 끝났고 이때 타치아는 수업료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집에 가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린제이는 별 생각 없이 타치아를 따라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죠. 하지만 타치아의 가방에는 수업료를 지불할 현금이 충분히 있었고 그의 목적은 린제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타치아는 문을 열고 린제이를 앞세운 뒤 뒤에서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타치아는 뒤에서
린제이를 덥석 끌어안았죠. 린제이는 너무 놀라 거세게 저항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어 타치아는 린제이를 제압하며 무력을 행사합니다. 린제이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이때 이웃들은 모두 출근했기에 그녀의 외침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약 20분 동안 몸부림치던 린제이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때 타치아는 린제이에게 몹쓸 짓을 하였죠. 이어 타치아는 테이프로 린제이의 발과 손을 결박했습니다. 이후 린제이는 타치아에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린제이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타치아는 불안했고 결국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죠. 한편 린제이의 학교 측은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린제이는 오전 10시 30분에 수업이 있었지만 11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년 가까이 근무한 린제이는 단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즉시 린제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나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린제이의 룸메이트를 통해 학교 측은 타치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6일 새벽 1시경 타치아가 린제이를 감금한 지 1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린제이의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 측은 이미 몇 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죠. 이때 린제이는 욕실에 묶여 있었고 타치아는 린제이를 확인한 후 침실로 돌아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오늘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이번 주는 연락하지 못할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지 말고 문자해. 그렇게 문자를 보낸 후 타치아는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 타치아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조용히 욕실로 향했고 이때 린제이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죠. 순간 타치아는 린제이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는 웃으면서 린제이에게 아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타치아는 린제이를 욕실 밖으로 끌어내더니 복도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때 린제이의 입을 막았던 테이프가 떨어져 나갔고 그녀는 도와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당황한 타치아는 수건을 린제이의 입에 넣기 시작했고 잠시 후 린제이의 호흡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후 13시간 동안 타치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7일 오후 4시경 엘리베이터 CCTV에 타치아가 포착됩니다. 외출한 지 2시간 만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집으로 끊임없이 원해용 상토를 나르기 시작했죠. 이후 그는 욕조를 베란다로 옮긴 뒤 욕조에 린제이를 넣고 원해용 상토를 덮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지저분한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이때 예상치도 못하게 그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타치아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걸어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상대방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알렸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타치아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경찰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당신이 타치아가 맞는지 물었고 린제이를 알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순간 타치아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모든 것이 들통날까 두려웠습니다. 이때 한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려 했었고 나머지 3명의 경찰관은 타치아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타치아는 경찰관들 사이로 빠져나가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아직 린제이의 안부 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타치아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경찰관 2명이 그를 쫓아갔고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타치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치아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짧은 순간 그는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찰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경찰관 3명이 1층 엘리베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치아는 건물 바깥쪽 비상 탈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를 추격하던 경찰관 2명은 즉시 1층 엘리베이터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창시절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던 타치아는 그를 뒤쫓던 경찰관 2명을 순식간에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타치아가 4층에서 2층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때 그는 결단을 내리고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경찰 7명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犯人らしき男はこちらの駐車場の脇を通りまして、こちらの入り口から外に出ました。そしてあちらの方向に逃げ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후 경찰관들은 지역 모든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타치야의 집에 들어간 경찰관 2명은 그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욕실에 들어가니 원래 욕조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수상함을 느껴 주위를 둘러보니 베란다에 욕조가 있었으며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관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린제이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타치야가 급하게 도주했기 때문에 만약 돈이 있더라도 소액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탈출한 타치야는 지하철역에 경찰들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는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외진 곳이라 행인이 거의 없었죠. 그날 밤 타치야는 경찰 수색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날은 아예 도망갈 생각을 접고 강둑에 숨어 조용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된 후 그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자전거를 타고 에도가와역에 도착하였죠. 이때 경찰은 에도가와역을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치야는 출근길 인파에 섞여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아키하바라역에서 내린 뒤 야구모자와 바람막이, 운동화 가방, 우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한 뒤 공중화장실을 찾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도쿄의과대학병원에 도착한 뒤 수술 도구 몇 개를 훔치게 됩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화장실로 향한 뒤 문을 잠근 후 셀프 성형을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촉박한 탓에 그는 마취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참으며 성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 그는 의료용 거즈로 붕대를 감고 마스크를 쓴 뒤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와 호쿠리쿠 신칸센 열차에 몸을 싣고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에 선택한 곳은 군마현이었습니다. 군마현은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였지만 산과 강이 많기 때문에 타치야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오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타치야는 열차 판매원에게 음식과 신문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가 신문을 펼치자 자신의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타치야는 이렇게 빨리 신문에 보도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다른 승객들을 슬그머니 바라보았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타치야는 두렵기 시작했고, 이 열차를 계속 타고 가면 승객들에게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타치야는 열차가 이타마현 구마가야역에 도착한 틈을 타 그대로 그 열차에서 내려버렸죠. 타치야는 구마가야역 앞 공원 잔디밭에 누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북쪽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치야는 아오모리현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부족했죠. 결국 타치야는 때로는 걷고 때로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골 버스를 타고 4월 1일 아오모리현에 도착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죠. 타치야는 추운 밤을 버틸 수 있는 곳을 서둘러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지 농민들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을 발견했고 그곳에 숨어 추위와 눈을 피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몸을 녹일 카페를 찾기 위해 아오모리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카페 테이블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이때 옆자리의 남자가 화장실로 향했고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갔었죠. 타치야는 그 지갑을 훔친 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타치야는 운이 좋았고 지갑에는 현금이 꽤 많이 들어 있었죠. 그 돈으로 타치야는 표를 구입했고 그의 다음 목적지는 오사카의 니시나리였습니다. 타치야가 그곳을 택한 이유는 노숙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월 6일 타치야는 니시나리에 도착하게 되었고 노숙자 리더에게 인사한 뒤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타치야가 그곳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는 동료 노숙자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수배 전단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타치야는 니시나리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시코쿠에 도착합니다. 시코쿠 지역은 인구가 적고 대부분의 인구는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치야는 2주 동안 낮에는 사찰을 찾았고 밤에는 해변에서 야영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2주를 보낸 타치야는 도쿠시마에서 고치까지 걸어갔습니다. 타치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인파를 피해 도서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무심코 타치야는 일본의 무인도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타치야는 예전에 봤던 무인도 서바이벌 다큐멘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지 열악하지 않은 무인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의 눈에 들어온 섬은 오화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화섬은 1960년대에 130여 명이 거주했으나 잦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된 섬이었죠. 그곳에는 벽돌로 만들어진 폐가 몇 채가 남아 있었고 한때 사탕수수가 널리 재배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타치야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속 낙원인 오화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린제이가 살해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영국인들은 이미 오바라 조지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린제이의 부모님은 범인이 아직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영국 언론에 알렸고 5월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린제이의 아버지가 일본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일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아버지는 타치야의 얼굴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타치야의 얼굴을 티셔츠에 인쇄해 대량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6월 경찰은 타치야에게 현상금 100만 엔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타치야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가 체포되기 전 타치야의 현상금은 1000만 엔으로 오르기도 했었죠. 타치야는 구매섬에 도착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어부들을 통해 오화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물과 간식 외에도 다용도 칼과 낚싯대 그리고 영문 소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영문 소설은 린제이가 그를 가르칠 때 추천한 책이었죠. 우선 타치야는 자신이 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집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문과 창문은 모두 뜯겨 있었고 지붕은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붕 틈으로 물이 새어 바닥 전체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낚시를 시도했지만 오화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작은 물고기뿐이었고 사탕수수밭은 오래전에 버려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식과 생수로 일주일을 버틴 타치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지나가는 현지 어부의 도움을 받아 오키나와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타치야는 현금이 바닥났고 다음 여행 자금을 모으기 위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200개 이상의 캔을 채우면 60엔에 팔 수 있었죠. 그렇게 2주 정도 버틴 타치야는 길을 가던 행인에게 제지당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그 불황자에게 일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소개한 사람 한 명당 그는 1만 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타치야가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그의 소개로 타치야는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의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숙식까지 모두 회사에서 책임졌습니다. 타치야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이노우에 코스케라고 소개했고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에 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한 후 월급도 받게 되었죠. 이때 막 입사한 동료가 타치야에게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에 산다며 말을 걸기 시작했고 타치야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타치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지품을 챙겨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향한 뒤 생필품을 사서 다시 오화섬으로 향했죠. 오화섬으로 돌아온 타치야는 텃밭을 가꾸고 채소와 야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생수병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었고 스스로 인근 구매섬으로 건너가 수돗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타치야는 무인도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가져갔는데 자신의 뉴스를 찾기 위해 라디오를 켜기도 했었죠.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자신에 대한 사건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여전히 타치야를 찾고 있었고 라디오를 통해서는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았죠. 타치야는 이곳으로 데려다준 어부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오사카의 니시나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타치야는 9월 1일 오사카에 도착했고 그는 철거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지시에 따라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숙소도 제공해 주었죠. 그렇게 타치아는 의식주를 해결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석 달이 지났고 타치아는 능력이 뛰어나 보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2달간 일이 중단되었고 이때 타치아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찾아 성형수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타치아는 자신이 받은 성형수술에 자신감이 넘쳤고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타치아는 4, 5개월 동안 오사카와 도쿄를 오가며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6월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수배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전단지를 보자 타치아는 두려웠고 다시 오화섬으로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 그는 텐트 등 여러 생필품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죠. 그동안 키운 채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구매섬과 오키나와 본섬으로 오가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이번에 섬 체류 기간은 3개월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길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섬에 갇혀 있었을 때는 파충류를 잡아먹기도 했었죠. 2008년 8월 중순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결국 타치아는 생존을 위해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타치아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또다시 성형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타치아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을 맡았죠. 일을 시작한 지 약 보름 후 그의 동료는 발을 헛디뎌 옥상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린 타치아는 그 일을 그만두고 맙니다. 타치아는 이전에 일했던 철거 업체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2009년 10월 그는 90만 엔을 모았고 그의 목표는 100만 엔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타치아는 일을 마치고 오사카 교외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숙소 근처에 검정 승합차가 서 있었고 남성 몇 명이 무전기를 들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타치아는 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했고 소지품을 모두 놔둔 채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사실 숙소 옆 아파트에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죠. 타치아는 후쿠오카에 도착해 성형외과를 찾았고 눈썹뼈와 코 성형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코 수술은 이곳에서 할 수 있지만 눈썹 수술은 더 좋은 장비를 갖춘 곳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나고야로 달려가 성형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비로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2009년 10월 26일 완벽하게 성형 수술을 마친 그에게는 이제 10만 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환골탈태했다고 믿었고 27일 오전 후쿠오카 인근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아 TV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경찰이 목격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타치아가 현재 후쿠오카 시내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타치아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타치아는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몰랐지만 신경이 쓰여 도주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오화섬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자신의 수배 전단지가 곳곳에 붙여 있었고 경찰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타치아는 오화섬을 일시적으로 포기했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베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타치아는 조용히 여객선에 대해 알아보며 오화섬으로 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편 경찰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타치아가 눈썹뼈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갔을 때 의사는 그의 얼굴 정면과 측면을 촬영했었죠. 11월 5일 그 의사는 고객 자료를 정리하던 중 타치아의 수술 직전 사진에 주목하게 됩니다. 타치아의 왼쪽 뺨에는 뚜렷한 2개의 점이 있었고 그 의사는 전에 비슷한 점을 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본 점은 바로 지하철역 타치아의 수배 전단지였죠.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들이 그 병원에 도착한 뒤 타치아의 이전 사진과 의사가 찍은 사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의 위치는 완벽히 일치했으며
수사관들은 타치야의 성형한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죠. 11월 10일, 타치야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베시의 여객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가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여객선은 정비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항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타치야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여객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터미널 직원이 타치야를 알아보게 됩니다. 직원은 타치야가 도망갈까 두려웠고 결국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직원은 1시간 뒤 난코 터미널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여객선이 있다고 알려주었죠. 타치야가 떠나는 모습을 본 직원은 재빨리 사무실로 달려가 난코 여객터미널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타치야가 난코 여객터미널에 도착했고, 지시에 따라 직원은 티켓을 구매한 타치야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대합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곳에는 타치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어 형사 2명이 직원 안내에 따라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대합실에 들어간 형사는 타치야에게 이름을 물었고, 타치야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타치야는 31개월의 도주 생활을 마치고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타치야는 구치소에서 단식을 이어가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식 2주 후 경찰은 그에게 돈가스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돈가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타치야는 개걸스럽게 돈가스를 먹어치웠습니다. 이날부터 타치야는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타치야는 자신의 도피 생활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타치야는 세금을 공제한 모든 수익금을 린제이의 가족에게 배상하겠다고 알렸죠. 여기에 대해 린제이의 부모님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출판사가 이런 책을 출판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에 매우 역겹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공정한 재판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타치야의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타치야를 사랑해요. 타치야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타치야, 몸 조심하세요. 2011년 7월 4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타치야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7월 21일, 타치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제이의 부모님은 이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죠. 일본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린제이의 부모 입장에서 종신형은 가장 무거운 벌이었을 것입니다. 1심 판결 후 타치야는 항소를 이어갔지만 2012년 3월 15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